신성한 과학교실 시즌 2. 네 시즌 2 첫 시간이죠. 네. 그죠? 네. 와 시즌 1에 20차시 정도나 와 되게 많이 했네. 그렇게 많이 했나? 아 그래 20차시나 했나요? 그러게요. 20번이나 녹음을 했나? 정말 부지런하네요 저희. 그래요? 차시는 맞아?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다시 나는 저는 뭐야, 2단원 후에 2단원 1차시다라고 해서 어. 21차시로 한 줄 알았어요 그냥. 나도 전 시즌 2 20차시를 했길래 제가 아 그래요? 네 거의 이 정도 했을걸요? 그럼 한 주에 3번씩 어. 한 달 될 넘게 수도 했으니까 네. 음. 21차시입니다. 진짜 이 시즌의 1차시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이고. 네. 오늘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최첨단 신기술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뭐라고 하죠 이거? 크로마키. 네, 크로마키를 해봤습니다. 크로마키 기술이란 음. 이 화면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영상이 아니라 저는 지금 지금 저는 1과 0으로 끄집어낼 수 이루어진 있나 이렇게? 이거 사이버 가수처럼 사이버 가수 아담 뒤에다 그림 그리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길을 막 불산하는 네. 그림 그런 거 그릴 수 있어요. 감독님 요 CG 처리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감독님 너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크로마키를 해봤는데 이걸 한 이유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요렇게 왜 이래 이거? 안 되는데요? 요렇게 감독님 요거 눌러요? 자 물리학은 그 단원을 나눠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은 상대성 이론 부분, 오프라인에서는 연력학 부분.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덜 헷갈리게 하려고. 네. 뭐 물론 이제 이거 듣다 저거 듣다 하는 면이 있긴 한데 수업에서 이제 쭉쭉쭉 한 라인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재미있어 하는 걸로도 좀 유명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쪽으로도 좀 유명하고 오늘은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상대성 이론을 처음 이제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어떤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아인슈타인한테 그런 영감을 줬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이번부터 온라인 수업에 타임어택을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5분 타임어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21분 10시 21분이니까 1분 썼다 치고요. 35분 전까지 전 맞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더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저는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직접 올릴 수가 있어요. 슉, 오. 슈? 오. 슉. 너무 많이 내렸네. 자, 상대 속도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상대 속도는 진짜 너무 쉬워요. 안 가르쳐 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상대 속도가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미래형 자동차네요. 네,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유선형의 A가 자동차를 타고 요 방향으로 100개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단위를 생략하고 100이라고 할게요. 앞에 다른 차가 가고 있어. 다른 차가 12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차는 속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20km. 20km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네. 네. 앞쪽으로 20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네. 왜냐면 자기는 자기 속도는 감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무는 뒤로 가고 앞차는 앞으로 20으로 속도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어요. 얘는 B라고 할게요. B는 속도가 6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160km 속도로 그렇게 반대로 보이겠죠? 다가오는 걸로 그죠? 보일 것 같아요. 160으로 보이겠죠? 이게 속도가 더해지겠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속도가 더해질지 빼질지는 그냥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뒤쪽 방향, 그죠? 네.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160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앞차가 만약에 속도가 8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80이다. 이거 부딪힐 것 같은데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의식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네네. 어떻게 보일까요? 20으로 다가오는 20으로 20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뭔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제가 다가간다기보다는 앞차가 20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되겠죠. 네. 그러니까 뒤쪽으로 20의 속도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원래 이제 실제 속도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서 보면 야 넌 100이야, 넌 80이야, 넌 120이야, 넌 60이야라고 하겠지만 이게 뭐 절대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 속도, 움직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속도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자기 속도에 의해서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죠.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뭐 계산식이 있어요. A가 B를 봤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사실 저는 못 외워요. 못 외우겠어. 근데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160으로 보일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네. 160이 될까? 100 플러스 60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속도에는 방향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 속도는 플러스 방향 100이고 얘 속도는 마이너스 60이잖아요. 네. 네. 마이너스 160이 돼야 되겠죠. 결과 값이. 네. 네. 마이너스 160이 되려면 B의 속도 빼기 내 속도를 해야 마이너스 네, 160이 나오겠죠. 네. 네네네. 이게 상대 속도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요약해 보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것. 거다. 이게 상대 속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음.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이 상대 속도가 왜 등장하냐면 우주에는 사실 밖에서 있는 객관적인 입장의 관찰자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어요. 우주에는. 다 그렇죠, 움직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얘기 할게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그림이 뭐냐면 상황극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네.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서 무료 음료를 시식하라고 줬어요. 오, 개꿀. 하면서 막 벌컥벌컥 먹었어요. 네. 근데 잠이 너무 오는 거야. 갑자기 수면제 탄 건가? 모르겠어요. 잠들었어. 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중력이 없어. 무슨 우주인 것 같아. 컨테이너 박스야. 희미한 빛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둥둥 떠. 중력이 없어. 방송이 나와요. 넌 지금까지 물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지금부터 네. 내 얘긴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막 TV에서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거기 있는 갖가지 실험 장비들을 이용해서 맞추면 너를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무중력인데. 네. 움직이는지. 네. 멈춰있는지 알아내라고요? 이 컨테이너 박스에는 그럼 창문 밖에 보면 되잖아요. 네. 별이 이렇게 저 뒤로 가면 움직이고 있구나. 네. 멈춰 있으면 뭐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갇힌 채로 여러 가지 뭐 실험 장비들은 많아요. 이거 가지고 뭔가 뭐든 무슨 실험이든 할 수 있어. 제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진짜요?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뭐지? 무슨 실험을 해야 던져야 되나? 던지면 알 수 있을까요? 왜 그 지하철 엄청 조용하게 움직일 때는 움직이나?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는 뭐 뒷차가 이렇게 뒷버스가 움직이는데 내 차가 뒤로 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뒤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이게 스무스하게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사실 몰라요,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배경을 보는 방법, 네. 밖을 보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밖이 보이니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맞아요, 아니지? 맞아요. 엄청 빠른 기차에서 실험해 보면 알 텐데 물건을 위로 던져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기는 나랑 같이 가고 있고 이 물건도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실험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떠올랐어요. 뭐요?
그 빛은 속도가 안 변한다. 아하. 그걸 뭔가 기준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빛이 없잖아요, 근데. 뭐그 레이저 플래시가 안에 LED 장치. 모든 실험 장치를 다 줬어요. 아, 모든 실험 예. 장치였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빛은 뭔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빛은 뭔가 다르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어. 이 아이디어는 사실 갈릴레이가 먼저 책으로 써서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우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배 안에서 선실 안에 있을 때 아주 잔잔한 바다를 갈 때 얘가 지금 정박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와인 방울도 똑같이 떨어지고 나비도 똑같이 날고 나도 똑같이 제자리에 떨어지고 점프해도 거기서 이제 착안한 거예요. 이런 정지했는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이 관성계에서는 물체들이 관성에 의한 그런 운동들을 그대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 살짝 밀면 등속 운동을 해. 그럼 관성계가 아닌 공간이 있나? 있죠. 뭐 이런 사실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은 관성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지 안 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예. 관성이 중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지표면에서는 관성계를 표현하려면 평면 위에서만 가능해요. 떨어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뭐 당구대 위, 뭐 그런 거죠. 얼음판 위. 3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관성계 안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든 무슨 물리 법칙을 적용하든 구별할 수가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게 바로 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갈릴레이가 얘기한 거예요. 상대성 원리예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곳 또는 정지한 곳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든 물리 법칙이 똑같다. 정지해 있으나 움직이나 네,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세계다. 물리 법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거 한 가지 먼저 이제 전제로 깔고 갑니다. 기술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정지에 있는지 움직이는 박스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창문을 뚫지 않는 한. 사실 창문을 뚫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별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정지해 있고 그걸 아무도 네가 진짜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그 누구도.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정해진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래서 나 속도 60이야 라는 건 누구도 밝혀줄 수가 없어. 뭐 어떤 속도만 존재하냐면 우주에는 상대 속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상대 속도를 말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는 기준점이 없어서 속도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 속도가 뭐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심지어는 제가 운동 에너지 0이 될 수도 있죠.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난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난 운동 에너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벌써 제가 이렇게 많이 썼나요? 광속 불변의 원리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됐었어요. 그 당시라는 게 언제냐면 1900년 전후.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참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정착하려는 시기에 스위스에 있을 때인가요? 어,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할 때. 막 수속 밟았을 때예요. 네, 광속 불변의 원리가 뭐냐면 빛의 속도를 막 측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빛이 엄청 빠르니까 엄청 정교한 막 전자기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거 없이도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어요. 오. 엄청 빠르잖아요. 네.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per 세컨드 정도의 속도예요. 네. 30만 킬로미터. 네, 이걸 이제 일초에. C라고 하죠. 스몰 C라고 하죠. 네. 엄청 빠른데 이걸 그 당시 측정을 했어요. 그 측정 방법을 이제 구글 찾아보시면 진짜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머리도 좋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빛의 속도를 측정한 것 덕분에 이제 맥스웰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전자기파의 속도랑
빛의 속도랑 같은 거야. 아, 빛이 전자기파구나. 나는 되게 정밀했나 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단하다. 빛이 전자기파다. 화학에서도 뭐 분자 크기 막 측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물리도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자량 측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빛의 속도가 늘 이제 상수로 이제 측정이 되고 맥스웰도 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상대 속도라는 원래 게 상대 속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엄연히 상대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상대 속도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뭐 상대 속도라는 것은 꼭 이제 측정자뿐만 아니라 이제 매질의 영향도 받거든요. 이제 속도라는 게. 그래서 빛도 매질이 있을 거고 이제 이 빛의 매질을 기준으로 빛이 뭐 매질이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매질의 흐름이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속도 달라질 거다. 그걸 좀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마이컬슨이랑 몰리가 실험을 했어요. 빛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반투명 거울이 있어. 반투명 거울이에요. 그래서 네. 빛이 가서 반은 반사되고 반은 통과해. 반투명이니까. 네. 여긴 거울이 있어요.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같은 거리에 슝슝 또 돌아오겠죠. 슝슝 돌아오겠죠. 여기서 또 반투명이니까 또 1분은 또 통과하고 1분은 또 반사돼. 여기서 또 1분은 반사되고 1분은 통과해. 결국 여기 오는 빛은 두 경로를 통과한 애들이에요. 가로로 왔다 갔다 한 애들이거나 세로로 왔다 갔다 한 애들이거나. 세로로 왔다 갔다 한 애랑 가로로 왔다 갔다 한 애가 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같은 거리를 와서 여기 딱 도착한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빛이 누가 먼저 도착하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간섭 무늬를 간섭 무늬. 네, 뭐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누가 먼저 도착하냐를 측정했더니 뭐 어쨌든 빛의 매질이 되는 어떤 물질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막 흐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지구가 우주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네. 막 흐르고 있을 거야.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로 방향이랑 세로 방향 중에 하나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속도 차이가 생겨서 도착의 차이가 미묘하게라도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슨이랑 몰리는 이 매질의 영향을 찾아보려고 한 실험인데 매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반대 그 결과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좀 미스테리였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그러면 그냥 속도가 그냥 딱 정해진 거 아닐까? 내가 다가가면서 측정하든 멀어지면 측정하든 누가 측정하든 상관없이 빛은 똑같이 측정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대성 원리 등속 직선하는 관성계 안에서는 또는 정지한 관성계 안에서는 어떤 물리 법칙이든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누가 측정하든 똑같은 거 아닐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상한 결과. 그건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해. 아, 궁금해. 그래서 오늘 배운 원리 아이고 뭔가 네, 이상한데요? 하세요, 그냥. 어려워. 예. 네. 손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원리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운 원리가 몇 개인지 딱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의 개수가 오늘 과제 정답입니다. 몇 개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원리 2개 배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물리에 이어서 화학을 이제 시즌 2 시작할 텐데요. 물리는 이제 보니까 다른 단원을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단원 안에 조금 이게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끊기가 애매해서 배우는 학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의 부부의 세계. 뭐 훈련할 것 같은데. 네네, 아닙니다. 원자들이 막 훈련, 막 다른 원자랑 막 다른 원자랑 결합하고. 그건 이제 예. 결합하는 건 좀 뒤에 나오고요. 네. 이 원자 자체를 좀 그러네요. 훈련도 알고 싶다. 마찬가지네요. 약간 알고 싶다는 거의 네. 의미의 원자의 세계고요. 네. 이제 원자는 건 이제 미시의 세계죠. 미시 세계. 미시 세계를 탐구한다. 갑자기 다른 뜻으로 바뀌잖아요. 네. 부부의 세계 하다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원자 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발견하는 실험을 저번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성자, 양성자. 그렇죠. 그거랑 뭐 전자랑 뭐 톰슨의 전자, 톰슨. 그리고 러더포드의 러더포드. 원자 핵, 네.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원자 안에 분명히 그런 입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좀 더 발전된 모형을 좀 볼 거예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이후에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나온 건데 이제 뭐 여기 보면은 A라는 식으로 이제 이 그 축구 훈련할 때 이렇게 원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요. B는 A는 이제 원 운동을 하는 걸 이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줄 맞춰서. 저기 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되고요. B는 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 운동 시작할 때 위치를 알면 이후 어떤 시간에서 A와 B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일단 B는 이제 저 점을 따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점 따라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자로 가야 되겠죠. 연결되느냐 이제 그렇죠. 산발적이냐. 산발적이냐 이건데 A는 예측하기 쉽죠. 그래도 한 네. 얼마 정도 후에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 정도 얼마 정도 후엔 이 정도 올 것 같아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 네. 수업 시간에 밖으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B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네. 좀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네. 잡아당겨 주시고 네. 밀어 넣어드릴게요. 네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 자 어쨌든 수업 시작하신 거죠? 예 하는 겁니다. 타이머 시작. 빨리 시작해 주세요. 타이머 택. 이미 한 3분 지나간 것 같은데 B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근데 실제로 전자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A와 B 중에 누구냐라는 건데 처음에는 A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중엔 B인 줄 알게 된 거죠. 네, 그런 과정인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B가 그러면 막 순간 이동한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한다기보다는 지 맘대로 있다.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원래는 궤도에서 막 행성이 궤도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 궤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막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해. 불규칙하다는 게 예를 들면 막 이런 행성 같은 애가 갑자기 쭉- 툭툭툭 간다. 네. 순간 이동인가 아니면은 지그재그 운동인가? 어쨌든 저 점들이 이어지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화학의 한계인가요? 화학의 한계라기보다는 양자역학 알잖아.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이 전자라는 놈이 이제 그 빛의 속도로 막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어떻게 그리고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양자역학에서 네. 위치를 알면 뭐 움직임을 모르고 뭐 속도를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직은 뭐 잘 모른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 리처드 파인만이 자기가 양자역학하면서 머리가 안 아프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어지러지하지 않으면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전 아무튼. 아주 대단히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죠. 저도 너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울 건데 그거 전에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거 전에 일단은 현대 원자 모형 오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러더퍼드였죠? 네, 러더퍼드는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설명 못했어요. 그 당시에 대충 그냥 주변에 있을 거다, 돌아다닐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보어라는 과학자가 좀 더 이제 전자의 운동을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론을 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보어 원자 모형 이미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요. 알 거예요. 우리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죠? 이제 보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간단히 보자면 양자역학이 현대 이제 원자 모형 설명하는 이론인데 네,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이 양자역학의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자역학의 시작? 보어 아닌가요? 어, 아인슈타인인가요? 보어인가? 보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이 과학자가 그 당시에 이제 수소방정관, 수소방정관이라는 게 이제 발머라는 과학자가 수소 기체를 채워놓고 방전시키니까 원래는 보통 태양빛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무지갯빛이 쫙 나오는데 수소 같은 경우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보고 뭐지 이건? 뭔가 수소가 내는 빛은 다른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보어가 이거 하나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장들을 보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열심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보어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 거죠. 어떤 실험값이 아니라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서 보어만의 이론을 낸 거죠. 그 이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다 설명될 거다라는 가설을 설명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 되게 어떻게 그 저거 하나 보고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느냐. 상당히 천재였던 거죠 그 당시에. 네. 천재이긴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연속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수소 안에 전자가 수소 안에 어떤 이 전자라는 놈이 있는데 분명히 그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얻음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게 선으로 나타내려면 뭔가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전자 껍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맞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의미는 이제 보어에서의 의미는 이 전자가 핵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원 궤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 궤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보어의 이론이었고요. 그 에너지의 간격은 뭐 이렇다.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대충 이렇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이제 보어의 설명이었죠. 이러면 이제 저게 설명되니까. 네. 맞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을 때랑 K라는 전자 껍질이 있고 L이라는 전자 껍질이 있고 이런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K? 왜 하필이면 K부터일까? 그러니까 A부터 안 하고 보통 A, B, C, D인데 여기는 K. 저것도 알파벳 순서대로잖아요 지금. 순서는 맞네요.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뭐였더라? 이게 그 K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앞에 여러 A부터 뭐 A, B, C, D, E, F, G, H, I, J, J까지인가요? 예. J까지인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말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잠시만요. 네. 잠깐 밖으로 나가. 잠깐만요. 잠깐 바꿔놔서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 당시 의미가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지금 알고 있었는데 순간 잊어버렸어요. 저는 알게 네, 그럼 여기 끊고 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감독님이 끊고 설명을 넣는 걸로. 아니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가끔 막 학생들한테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화학자 이름 잊어버리고 막. 저는 알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네. 네, 저는 제 뇌 접속 중입니다. 한번 접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 그때 와이파이 꺼버려. 이거 내가 설명했었는데 전에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저 장쌤한테 들었는데. 네, 제가 말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아 맞다, 장쌤이 장쌤이 가탐 잡설에서. 네, 제가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들었구나.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거기서 순간적으로. 전대미문의 아주 음. 역작 가탐 잡설에서 가탐 들었네, 잡설에서 저도. 예. 저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그거는?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팟빵에서 팟빵인가요? 가탐 잡설을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 네네. 그냥 아무데서나 검색해도 요즘 나오나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빨리 이거 타이머택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됩니까? 지금 거의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에 비가 맞다. 네. 맞아. 이게 이제 순전히 보어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의미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중간 정도로 한 거죠. 일단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럼요. 현명한 사람. 근데 그렇죠. 이 이름 자체를 이제 확정한 것은 찰스 G 발크라 라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길래 이름이 네. 그래. 뭐 양자역학 하면은 누구 한 명의 오로지 한 명만의 생각은 아니긴 해요. 네.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합쳐진 이름을 거긴 이제 한데. 확정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어의 그 코펜하겐 해석만 해도 네. 그 누구야 슈레딩거랑 뭐 보어랑 또 누구 하이젠베르그 그 세 그렇죠. 명이 이렇게 계속 토론하면 한 10년 동안 토론해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15분 만에 설명해 주려고 하는. 아. 예, 근데 뭐 대단한- 자세하게는 설명 못 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차피 저도 설명 못하고 설명 잘해도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계단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이렇게 빗면으로 천천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에너지가 끊겨 있다라는 거, 이렇게 끊겨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퀀텀 점프 같네요. 점프한다고 보면 되겠죠. 퀀텀 점프. 예. 그래서 이렇게 보원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았던 거죠. 예.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가 이런 이론인데 지금 이- 전자제품들이 다 저걸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었던 거죠.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는 일정하다. 뭐 정해진 그 연속적인 게 아니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전자가 이제 이러한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원형 궤도, 여러 가지 원형 궤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왔다 갔다 하려면 에너지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에너지만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전자가 이제 이 전 에너지 이 층 껍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그게 이제 보어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보어 이후에 보어라는 이 아주 유명한 뭐라고 하나 천재 과학자에 대한 생각도 틀렸죠. 실제로는 지금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게 왜 발견되냐면 이 보어 원자의 모형이 정확히 적용되는 건 수소예요. 수소에는 거의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 다음 다른 원자들 있잖아요. 헬륨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바로 헬륨만 가도 전자가 2개 있는 상황만 돼도 이게 완전 말이 안 돼 버려요. 이 전자들끼리 서로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젠베르그, 그다음에 뭐 드브로이가 어떤 과학자죠? 아주 훌륭한 거. 아주 훌륭한 과학자죠.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물질파, 물질파를 발견한 그 과학자고요. 전자도 물질인데 파동의 성질이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죠. 파동이다라는.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말이 되는 게 또 이제 이 세계라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론이 완벽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전자가 이 안에서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네. 하이젠베르크 하면 생각나는. 이런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있죠. 아주 유명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이게 열어봐야 한다. 50%의 확률로 작동하는 독가스를 내보내는 그 스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죽었을 거냐 살 거냐 모르죠. 확률 게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얘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자가 어떻게 있을 건지 확률을 나타낸 게 바로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솔직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 파동함수에다가 제곱을 하면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비탈을 모형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 오비탈이라는 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현대의 이론이다. 약간 부적같이 생겼네요. 그런가요? 부족한 생겼죠. 네, 이게 이제 파동함수의 이제 약자인데. 프사이라 그러나. 네. 그래서 어쨌든 보어를 거쳐서 보어의 이 원자 모형을 거쳐가지고 보어의 원자 모형 이미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뭐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 아니에요. 원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원자핵이 가운데 태양처럼 있으면은 행성처럼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아닙니다. 네, 아니고 확률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서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그냥 여기서 발견된 확률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전자가 이제 원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원자 갖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봅시다. 일단 이 전자가요 뭐 몇백만 킬로미터 이후에 멀리서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예, 근데 그렇죠. 0은 아니다. 이게 이런 게 양자역학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은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될 수 메시지를 있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성고등학교 꼴등한 학생이 서울대 갈 확률이 0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택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딴 것 때문에 막 시간 많이 1분 있어가지고 30초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자들에 대한 발견된 확률을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핵 주변에서 발견된 확률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높겠죠. 서로 끌어당기니까. 높겠죠. 이 전자 마이너스와 핵 플러스가 영향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핵 주변에서는 좀 더 이 밀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가 아닙니다. 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을 막 찍은 거예요, 점을.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운데 쪽에 많이 몰려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막 멀리 퍼져 있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막 찍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했을 때 한 90% 정도 되는 곳, 90% 누적되어 있는 곳을 선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입니다. 뭐 우리가 막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오비탈 하면서 막 네. 어디서 아령 막 모양. 뭐 이런 거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눈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들만 그린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막 이런 걸 그런 우리는 그림들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오비탈이라고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러한 오비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야 조금 하나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요. 외우는 맞네. 맞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외워야 돼요.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어차피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외우는 게 외워야 됩니다. 속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보다 너무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 타임어택 어렵네요. 이거 준비를 더 많이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만나놓고 네. 방금 전에 만나놓고 뭐 또 봐도 매일 반갑죠. 네네네. 예. 자, 원래는 이제 저희는 생명과학은 시즌 1이랑 시즌 2랑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 뭐 진도를 더 나가고 저번에 녹화했던 게 아직 그 방송이 안 된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격주 간의 수업 또 중간고사도 끝났죠. 그래서 우리 시즌 2 같이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이제 호르몬 네, 15분 타이머택 시작. 시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우리가 그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뭐 그 뉴런 배우고 중추신경계 배우고 말초신경계 배우고 기억나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근육도 한번 배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르몬이요? 두 분은? 스팀팩이 생각납니다. 네. 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인데 스펙이 호르몬인가요? 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네. 이제 고전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린이 그 아드레날린 이렇게 막 스팀팩을 맞죠. 네, 스팀팩 예. 그러면은 뭐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네. 막 총 엄청 두두두 쏘면은 저는 짝짓기가 생각납니다. 예? 짝짓기. 섹스요. 아니 그거 말고요. 섹스가 짝짓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는데 곤충들의 짝짓기가 생각납니다. 네. 곤충들이 막 호르몬으로 막 예, 페로몬이라고 막 페로몬 같은 밖으로 이렇게 네. 밖으로 뿜어내는 호르몬을 몸 바깥으로 뿜어내는 호르몬을 아. 페로몬이라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밖으로 나오는 걸 페로몬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건 또 몰랐네. 네. 어쨌든 호르몬은 이제 원래는 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내 몸 안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페로몬 남을 조종하는 거네요. 네. 호르몬 하면 아마 이제 떠오르는 게 또 뭐 여러분 성호르몬, 그렇죠? 그렇죠. 성장 호르몬. 키 성장 크는. 호르몬. 또 학생들은 또 키가 크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호르몬. 이제 뭔가 이렇게 짝짓기를 이제 돋아주는. 그렇죠? 또 많이 쓰는 말이 환경 호르몬. 이런 말이 떠오르죠. 환경 호르몬도 있네요. 그렇죠. 환경 물질이 막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갖고 그렇죠. 이상하게 만드는 물질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자,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호르몬. 저거 마우스를 일로 끌어. 네, 마우스를 안 아니, 끌고 왔나요? 찍으셔도 돼요. 근데 펜으로. 끌어와서 거기 해야지 되더라고요. 됐네요. 자, 일단 호르몬에 대해 다 알기 전에 요 뉴스 기사를 한번 잠깐 가져왔어요. 우리 아주 아름다운 배우죠. 김유정 씨. 김유정 씨. 예.
김유정 씨. 자, 김유정 씨가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인가 활동을 잠깐 중단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갑상샘 기능 저하증 판정을 받아서 그 안타깝게도 정말 이렇게 연기력 젊은 나이에도 연기력도 좋고 그런 배우인데 TV에서 보길 기대했었는데 한참 안 나오다가 요새는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요새 뭐 무슨 편의점 배경으로 한 아 그래요? 드라마에 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게임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아 그래요? 한때 이제 많이 나왔. 또 이게 엄청 인기 있는 배우니까 AFK. 그렇겠죠. 아 그런가요? AFK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최고. 게임은 원래 이 맛이야. RPG 본색 AFK 아레나. 다운받을 사람 손. 그래서 세포흡이 이제 줄어들어서 세포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무기력해지고, 무기력? 예. 그리고 또 막 살이 쪄요. 왜냐면은 몸에 그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살이 찌고 그런 그 질병인데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예. 특정 부분에 필셈은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알겠습니다. 그 적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진증인가? 네, 반대도 있어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렇게 너무 또 그 세포흡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부작용이 요거는 그 눈 뒤에 물이 차갖고 눈이 막 튀어나오는 크레이브스증이라고 병이라고. 끔찍하네. 그게 다 저런 거예요. 예, 갑상선과 관련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적게 나와도 문제가 생기고 많이 나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기 보니까 김유정 씨하고 네. 박선혜 쌤하고 같이 네, 그러네요. 인증샷 찍으시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부러 핫한 거 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핫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배경이랑 선생님 근데 이제- 색깔이랑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김유정 씨 정도면 이제 그 동생 같아서 그냥 거의 동생보다 네. 딸뻘 아닌가요? 딸뻘까지는 아닙니다. 딸 예. 아닌가요? 딸뻘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긴 한데 네, 뭐 형사까지 가긴 좀 애매한. 알겠습니다. 자, 항상성.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그런 그 호르몬이 근데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요 항상성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그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은 뭐 이렇게 온도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내부 환경은 뭐 혈당량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우리 몸 안과 밖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런 걸 변화가 생기지 않고 조금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혈당량, 몸의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 그리고 삼투압,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의 양과 관련된 거고요. 체온은 또 여러분 잘 알죠. 체온 떨어지면 막 죽고 너무 올라가도 죽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오늘 배울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만드는 기관들을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그런 기관들의 모임을 내분비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타임어택이니까 좀 빨리빨리 이제 하는데 자, 우리 몸의 내분비계 우리 몸의 내분비계 대표적인 기관들을 여기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갑상샘이 있고요. 목에 있습니다. 갑상샘. 이게 갑자 모양이라고 그 한자로 갑자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 모양이라고 갑상. 안 나옵니다. 여기 저쪽에. 예, 이쪽에. 저 있구나. 예, 이쪽에. 저기 있었구나. 갑자. 예, 갑. 그래서 갑질한다 할 때 그 네, 갑자네요. 그게 맞아요. 갑자 한자로 갑자 모양이래요. 모양 상자구나. 예. 근데 갑자 모양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그다지 많다는데요. 예. 갑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쪽에 요게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게 또 4개가 있어 갖고 갑상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게 4개 있어 갖고 이렇게 뭐 또 어떻게 보면 갑자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갑자 모양으로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그 간내 배울 때 간내에서 시상하부 밑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뇌에 여기 보시면 이 뇌의 그 아주 이렇게 여기가 간내고 간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이 이제 뇌하수체라는 부분인데 뇌하수체에 또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관심 많은 게 생장 호르몬, 키가 크는 그렇죠? 생장 호르몬이 있고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있네요. 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이 호르몬을 지 맘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 중추신경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간내가 통제를 하는데 간내랑 뇌하수체랑 거의 붙어 있으니까 간내가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려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이렇게 통해서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통해서 이게 우리 몸에 호르몬 양이 또 아까 봤듯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시간 한번 보고 예, 벌써 반 지나갔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 부신도 있고요. 부신. 요게 콩팥 위에 있잖아요. 부신이 뭐죠? 부신? 예, 여기 위치가 여기 콩팥 위잖아요. 조그만한 거 저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여기인데 콩팥 위에 콩팥 위인데 조그만한 게 있는 콩팥이 한자로 신장이라 그런 거 아세요? 거예요? 네. 예, 신장인데 신장 위에 있으니까 부신장. 그래서 부신입니다. 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예,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거라 그래 호르몬 기관이라 그래서 아드레날린 글랜즈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 샘. 예, 아드레날린 샘. 글랜즈. 네. 여러분들 그 고전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다 보면은 저글링을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는 것 중에 아드레날린 글랜즈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신 업그레이드. 예, 부신 업그레이드입니다. 부신 업그레이드. 와. 예. 그렇군요. 부신 업그레이드. 여기 왜냐면 부신 속질에서 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요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아드레날린. 요게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저번에 말했던 교감신경의 역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공격 속도를. 예, 이 에피네프린이 또 교감신경 속도와 공급. 예, 교감신경 말단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움 도망하는데 막 이 싸움하고 도망하는데 막 하는 기능을 촉진하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막 근육의 에너지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소화는 잘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소화는 억제하죠. 자, 그리고 여기 은행 가서 받는 이자가 아니라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원래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우리 유명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여자는 난소, 여성은 난소, 남성은 여기 정소. 정소. 예. 저기 중요한. 예, 그렇죠. 저기, 예, 잘 알죠, 여러분들. 예, 정소. 여기서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뭐 여기 안 나와도 잘렸다. 한 종류예요. 네, 한 종류. 여성은 두 종류고. 네. 예, 여성이 좀 복잡해요. 이게 왜냐면 그 월경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성은 좀 복잡하고 남성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역할이 뭐 어릴 때 2차 성징 날 때는 뭐 근육 발달시키고 이런 2차 성징에 관련된 기능도 하지만 주로 이제 정자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이런 거 결정하는 거라서 간단해요. 남자는 무조건 이제 부족하면 만들면 되니까. 너무 또 쌓여 있어도.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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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쌓였을 그러니까 이게 양을 조절해야지. 쌓였을 때는 좀 줄이고. 아, 너무 많이 쌓였으면 야 그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그게 고여 있는 건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의사에게 물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호르몬이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란 어떤 것인가? 자,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그냥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여태까지 다 얘기했던 예. 네, 그렇죠. 내분비 샘들인 거죠? 그렇죠. 예. 좀 순한 논증이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기능이 뭐냐? 기능이 어떤 우리 몸에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우리 몸의 여러 각 부분에서 여러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뭐 키가 커져라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오면은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걸 시키고 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뭐 어떤 그 성기능을 활성화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고요. 자, 근데 요게 뭐 어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수용체를 지닌 특정 세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온몸에서 정자가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 정소에서만 만들어지죠. 네네. 예, 온몸에서 막 만들어지면 좀 이상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 어디로 분비하면 혈액으로 분비해요. 혈액으로. 혈액으로. 그러니까 근데 혈관은 막 모든 세포에다가 다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산소랑 영양분이 모든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분비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이제 제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예. 약간 비효율적이네요. 아니죠. 이게 그 길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산소랑 영양분 오는 이제 택배 차량을 내가 보낸 택배를 이제 보낼 때도 그 길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되게 예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냥 확산 퍼져서 네, 일부만 도착하는 거. 그렇죠. 네. 이게 혈액으로 배달을 시키면 혈액이 온몸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맞네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외분비샘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외분비샘은 잘 다루지 않는데 여기서 다룰 건 아닌데 이제 내분비샘이 있으면 그럼 외분비샘 없나 이렇게 질문이 살까봐. 외분비샘은 소화기나 땀 같은 거를 분비하는 것들을 외분비샘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분비하는 걸 우리가 외분비샘이라고. 아, 장 속은 외부네요. 그렇죠. 거기는 외부니까. 장이나 위속은 외부니까. 그렇죠. 약간 위상수학하는 거 같아요. 네, 내과는 안내자를 쓰는데 여기는 외분 그렇죠. 이게 외자를 쓰고. 바깥 이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음. 입이랑? 그렇죠. 입이랑 저번에 말했죠. 입 벌리고 항문 열면 이렇게 그러네요. 바람 예, 통한다고. 예, 아, 피부잖아요. 일자로 뚫려 있네. 네, 도넛이랑 위상이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수학을 좀 아시는 아는 분들은. 자, 아까 그 방금 전에 우리 최 쌤이 좀 뭐 비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번 이제 신경계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신경계. 왜냐면은 신경계랑 호르몬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하면 우리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호르몬이랑 신경계랑. 왜냐면 둘 다 어떤 뭔가를 시키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그래서 즉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하나짜리 생물은 그냥 지 세포에서 일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교과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교실에 비치는 체온계로 학생들의 네, 체온 재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세포 생물은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신경이고요. 하나 신경계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 호르몬 물질을 통해서 화학 물질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신경. 신경? 저는 호르몬 같아요. 아, 호르몬이 먼저 같다. 아이고 예. 마이크 꺼주세요. 야, 지금 이거 맞게 1분 맞게. 신경은 너무 네. 정밀한 게 필요한데요. 그러네요. 혈관을 써야 바로 혈관을 쓰는 호르몬이랑. 아니 그리고 식물도 호르몬이 있는데 식물은 신경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신경계 막판에 시냅스에서 화학물질 나오잖아요. 신경 전달물질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마치 어찌 보면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아, 호르몬이 먼저 있어야 네. 신경계를 만들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호르몬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베팅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버팅해도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도 할 수 없고 그냥 제 이론입니다. 자, 호르몬은 이게 작용 속도가 느려요, 진짜. 왜냐면 온몸에 다 퍼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신경은 그냥 쫙 전도로 전기신호로 쫙 가니까 여기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작용하는 그런 근육을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에 신경이 적합하고 작용 속도 느립니다. 느린 대신 이게 범위가 넓어요. 온몸으로 퍼지니까. 온몸 어디 있어도 호르몬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면은 요거 자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르몬이 다 분해돼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느리지만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고요. 반면에 신경은 이제 순간적으로 좁은 범위에만 작용하죠. 딱 그 신경 말단에만. 근육에 딱 맞는 네, 신경이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수위 운동 이런 거에 맞고요. 얘는 이제 항상성 조절 이런 거에 참 맞죠. 우리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맞는 거죠. 자, 타임을 좀 넘겼지만은 좀 너그레 봐주신 우리 두 선생님들 덕분에 마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진짜 항상성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런 과정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내셨어요? 과제 따로 낼 겁니다. 네, 과제 저도 따로 내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